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붉은 벽돌 외벽 너머로 방콕의 뜨거운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김일성 초상화 아래 2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동무들, 우리 공화국의 영광을 위하여. 대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홍순경은 다른 이들처럼 웃으며 잔을 비웠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 그러나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홍참사, 자네 오늘 표정이 왜 그런가? 옆자리 서기관이 팔꿈치로 툭 쳤다. 아닙니다. 그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요. 1999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홍순경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대사관 정문을 지나칠 때 경비원의 눈빛이 이상했다. 홍참사 동무, 오늘 일찍 오셨습니까? 업무가 좀 밀려서. 그러십니까? 경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있었다. 동정? 아니면 경계?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직원들이 왁자지껄 떠들었을 텐데. 문을 열자 3명의 동료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홍순경을 보더니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좋은 아침. 홍순경이 인사했다. 대답이 없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기관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홍순경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로그인 창이 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손가락이 자꾸 헛짚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오전 9시 대사가 회의실로 전 직원을 소집했다. 20명의 직원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다. 김일성 초상화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동무들. 대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젯밤 본국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최동무가 귀국 후 반영명 분자로 적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외쳤다. 대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최동무는 해외에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조국을 배신할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순경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동무. 3달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참사. 성실하고 조용했던 사람. 아내와 딸 둘을 두고 평양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래서 말입니다, 동무들. 대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해외 근무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조국을 대표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리로 돌아갔다. 홍순경은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최동무가 반영명 분자? 말도 안 돼. 그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문이 열리며 박서기관이 들어왔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홍참사 동무. 응. 조심하세요. 뭘? 박서기관은 주변을 살폈다. 화장실엔 둘뿐이었다. 최동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됐을 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본국에서 해외 근무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외화벌이 실적 나쁜 사람들부터. 홍순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확실한 얘긴가? 박서기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일 뿐이에요. 그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다. 홍순경은 혼자 남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외화벌이 실적. 지난해
그는 목표치의 7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 계약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고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었지만 본국에선 변명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점심시간 그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가 입으로 들어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홍참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리동무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같이 먹어도 될까? 그러게. 리동무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밥을 한 숟갈 뜬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동무 얘기 들었지? 응. 믿어지지 않아. 그 사람이 반영명 분자라니. 홍순경은 국물을 떠마셨다. 뜨거웠다. 우리가 뭘 알겠나? 본국에서 판단한 거겠지. 그래도 리동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홍참사, 자네 실적 어때? 별로 안 좋아. 나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50%밖에 못 채웠어. 둘은 침묵했다. 주변에선 다른 직원들이 밥을 먹으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오후 3시 홍순경은 대사 집무실로 호출됐다. 들어오게. 대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방콕의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쳤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앉게. 홍순경은 소파에 앉았다. 대사는 천천히 돌아섰다. 홍참사, 자네 여기 온 지 몇 년이나 됐나? 3년입니다. 가족은 잘 지내고? 예, 덕분에.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홍순경 앞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자네 작년 실적 보고서야. 홍순경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붉은색 밑줄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다. 목표 대비 70%. 이유는 경제 불황. 대사가 말했다. 본국에선 이걸 변명이라고 보더군. 하지만 대사 동무 실제로 태국 경제가. 나도 안다. 대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평양은 안 믿어. 그들은 숫자만 본다. 과정은 관심 없어. 홍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대사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홍참사, 나는 자네가 좋아. 성실하고 똑똑하지. 가족도 화목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사가 말을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홍참사, 조심하게. 요즘 평양 분위기가 안 좋아. 무슨 뜻입니까? 해외 근무자들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어. 특히 실적 미달자들. 홍순경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제가 위험합니까? 대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올해는 실적을 채우게. 그게 자네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노력하겠습니다. 가게. 홍순경은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대사가 다시 말했다. 홍참사. 예. 가족은 소중한 거야. 언제나. 홍순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족은 소중하다. 왜 대사는 계속 그 말을 할까? 경고인가? 아니면 위로인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툭툭을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은 남자가 신경 쓰였다. 선글라스를 낀 채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시선이 자꾸 홍순경 쪽으로 향했다. 감시당하고 있나? 아니다. 피해망상일 거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숙소에 도착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의가 좀 길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홍순경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벽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최동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긴 한 걸까?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다. 당신, 응? 우리 괜찮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홍순경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무너질 것이다. 챕터 2 끝 마이너스 3201자. 보고서 때문인가? 자네가 제일 성실하지. 하. 웃음소리가 터졌다. 홍순경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에어컨 바람이 땀으로 젖은 셔츠를 식혔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다. 방콕 거리는 평화로웠다. 툭툭이가 지나가고 노점상이 망고를 깎고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7살 막내 아들 준혁이가 복도를 달려왔다. 준혁아,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래요. 아빠도 같이 가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했다. 홍순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엄마 기다리시겠다. 대사관 숙소는 대사관 건물 뒤편에 있었다. 3층짜리 낡은 아파트.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가니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오늘 회의 길었어요? 응. 대사 동무가 말이 좀 길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엔 김치찌개 한 냄비와 밥 3그릇이 놓여 있었다. 형은? 도서관 간다고 했어요. 시험 기간이라며. 15살 큰아들 민혁이는 요즘 집에 잘 없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밖을 나돌았다. 홍순경은 그게 불안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해. 알았어요. 밥을 떠먹으며 준혁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언제 평양 가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아내도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고향 간다고 했어요. 우리도 할아버지 보러 가요. 홍순경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혀가 데었지만 그는 삼켰다. 나중에 가자. 아빠 일이 바빠서. 또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준혁아, 밥이나 먹어. 아내가 아들의 그릇에 김치를 얹어 주었다. 아이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다가왔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뭐가? 밤마다 잠꼬대하고 자다가 식은땀 흘리고. 무슨 일 있어요? 홍순경은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렀다. 거품이 손등에 묻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그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여보. 응?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만약에 하는 얘기야.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서워요. 홍순경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미안해. 내가 괜한 소리 했어.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외교관이 아니라 포로다. 이 화려한 대사관은 감옥이고 저 붉은 초상화는 감시 카메라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다. 당신 아직도 안 자요? 곧 잘게. 당신 혹시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응.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순경은 눈을 감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너희들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의 호흡이 고르게 들렸다. 잠든 것이다. 하지만 홍순경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엔 지난 몇 달간 본국에서 온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다. 리 참사, 귀환 후 행방불명. 박서기관, 가족과 함께 소환. 이후 소식 없음. 최부대사, 숙청. 모두 자신과 같은 해외 근무자들이었다. 모두 조국으로 돌아간 후 사라졌다. 다음은 나일까?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랐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액체.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없었다. 방콕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았다. 평양에선 별이 보였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대동강변을 걸으며 본 밤하늘. 그때는 몰랐다. 그 별빛 아래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빠, 등 뒤에서 준혁이가 서 있었다. 곰 인형을 안고. 왜 안 자니? 아빠도 안 자잖아요. 홍순경은 웃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다. 아빠는 어른이라서 괜찮아.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 우리가 어디론가 도망가는 꿈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홍순경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우린 안전해. 정말요? 응. 아빠가 지켜줄게. 아들을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준혁이는 금방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홍순경은 아들의 꿈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망가는 꿈, 쫓기는 꿈. 그것은 자신이 매일 밤 꾸는 악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출근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평소처럼 책상에 앉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모든 게 평소와 달랐다. 동료들의 눈빛이, 대사의 말투가, 복도의 공기가 뭔가 다가오고 있어.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을.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사가 다가왔다. 홍 참사, 오늘 저녁에 시간 되나? 예, 대사 동무. 태국 상공부 차관과 만찬이 있네. 자네가 통역 좀 해주게. 알겠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동정? 경고? 아니면? 홍순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저녁 만찬은 방콕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태국 차관은 유창한 영어로 농담을 던졌고 대사는 웃으며 화답했다. 홍순경은 기계적으로 통역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만찬이 끝나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 대사가 말했다.
홍참사. 예. 자네 가족은 건강한가? 예, 덕분에. 그거 다행이군. 가족은 소중한 거야. 언제나.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홍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방콕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알지 못했다. 2주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정보 한 통이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1999년 3월 17일 새벽 3시 12분 전화벨이 울렸다. 홍순경은 잠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홍참사 동무.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다. 잠이 단번에 깼다. 예, 접니다. 즉시 대사관으로 출근하시오.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새벽 3시인데요. 명령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옆에서 아내가 몸을 일으켰다. 누구예요?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이래. 새벽에? 홍순경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손이 떨렸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자꾸 헛손질이 나왔다. 당신 뭔가 이상해요.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긴급 전문은 처음이에요. 3년 동안 한 번도. 나도 몰라. 가봐야 알겠지.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곧 돌아올게. 밖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방콕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택시를 잡아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다.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훑어봤다. 이른 출근이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북한 대사관이죠? 거기서 일하세요? 홍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았다. 대사관 정문 앞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경비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엔 한 명만 있는데. 홍참사 동무 2층 통신실로 가십시오. 경비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 끝 통신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대사와 보위부 장교가 서 있었다. 홍참사 왔군.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입니까? 대사는 책상 위에 전문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양에서 왔네. 자네를 위한 거야. 홍순경은 전문을 받아들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홍순경 참사 즉시 평양으로 귀환하라. 두 번째 줄 동행자 막내 아들 홍준혁. 세 번째 줄 큰아들 홍민혁은 대사관에 잔류. 네 번째 줄 출발 예정일 1999년 3월 22일.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보위부 장교가 입을 열었다. 본국에서 홍참사 동무의 업무 보고가 필요하답니다. 새로운 임무 배정을 위해서요. 그럼 왜 큰아들은? 그건 대사관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민혁 동무는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거짓말이었다. 홍순경은 알았다. 이건 귀환 명령이 아니라 소환 명령이다. 그리고 큰아들을 남겨두라는 건 인질.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대사동무. 홍순경이 대사를 바라보았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대사는 눈을 피했다. 나도 명령을 따를 뿐이네. 대사동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준비하게. 보위부 장교가 전문을 도로 가져갔다. 3월 22일 오전 10시 비행기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나가고 통신실엔 홍순경 혼자 남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5일밖에 안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방콕의 거리가 서서히 깨어났다. 노점상들이 가게를 열고 스님들이 탁발을 나섰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홍순경에게 이 아침은 심판의 날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홍순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무슨 일이에요? 홍순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내가 옆에 앉았다. 당신 말 좀 해봐요. 전문이 왔어. 무슨 전문? 평양으로 돌아가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요? 3월 22일. 5일 후. 그럼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홍순경은 고개를 저었다. 나하고 준혁이만. 뭐라고요? 민혁이는 여기 남으래.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요? 왜 민혁이는? 인질이야. 홍순경이 낮게 말했다. 우리 보내놓고 민혁이를 여기 남겨두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도망 안 치니까. 그럼 우리 어떡해요? 홍순경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잘 들어. 응. 우린 돌아가면 안 돼. 뭐? 돌아가면 우린 다 죽어. 최동무처럼.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잘못이 필요 없어. 그들은 그냥 실적 미달자를 정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민혁이는?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홍순경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도망쳐야 해. 뭐? 탈출해야 해. 다른 나라로.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미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탈출해요? 여긴 북한 대사관이에요. 감시받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민혁이는요?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요? 그 말에 홍순경은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혁이는 나중에 데려올게.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라도 살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민혁이도 구할 수 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들을 두고 갈 순 없어. 여보. 홍순경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우린 선택권이 없어. 평양 가면 우리 셋 다 죽어. 적어도 이렇게 하면 민혁이는 살 수 있어. 당신 정말 확신해요? 확신 못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날 홍순경은 결정했다. 도망친다.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오후 그는 태국 현지인 브로커를 만났다.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차이나타운의 허름한 찻집. 얼마나 급합니까? 브로커가 물었다. 5일. 5일?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브로커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가족은 몇 명입니까? 셋. 나하고 아내, 그리고 막내 아들. 큰아들은요? 없어.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경까지 가는데 이틀 걸립니다. 버스로 치앙마이까지, 거기서 차량으로 국경까지. 위험하지 않나? 위험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홍순경은 브로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을 살려줘. 제발. 브로커는 담배를 비벼 껐다. 3월 21일 새벽 4시. 수쿠밋거리 7번 버스 정류장. 거기서 만납시다. 알았어. 그리고 브로커가 일어서며 말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순간 끝입니다.
그날 밤 홍순경은 가족을 모았다.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혁이가 물었다. 15살 소년의 눈빛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민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응. 홍순경은 심호흡을 했다. 우리 평양 안 가기로 했어. 뭐? 아빠 일 때문에 위험해졌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해. 민혁이는 눈을 깜빡였다. 탈출하는 거예요? 응.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죠? 침묵이 흘렀다. 홍순경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민혁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야 해. 뭐라고요? 민혁이가 벌떡 일어섰다. 왜요? 왜 저만 남겨요? 미안하다, 아들아. 홍순경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거짓말이에요. 아빠 날 버리는 거잖아요. 민혁아. 싫어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소년이 울음을 터뜨렸다. 준혁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족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3월 21일이 다가왔다. 탈출의 날이 3월 18일 오전. 홍순경은 평소처럼 대사관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엔 평소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여권 사본, 은행 통장, 가족 사진, 그리고 태국 바트 현금 20만 바트. 홍참사, 오늘 안색이 괜찮아 보이네. 복도에서 박서기관이 말을 걸었다. 잠을 좀 잤더니 그래. 귀국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홍순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는 중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대사관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수쿠믹 거리로 향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여행사 앞에서 내렸다. 선라이즈 투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가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습니까? 응. 돈은 가져왔습니까? 홍순경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브로커가 돈을 세었다. 20만 바트. 정확하군요. 경로는? 브로커가 지도를 펼쳤다. 3월 21일 새벽 4시 수쿠믹 거리 7번 정류장에서 출발합니다. 버스로 치앙마이까지 10시간. 거기서 차량으로 환승해서 국경까지 6시간. 체크포인트는 3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람들이 처리할 겁니다. 홍순경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실패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이미 20명을 넘겼습니다. 북한 사람도.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홍순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걱정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브로커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뭔데? 정류장에 늦으면 끝입니다.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았어. 홍순경은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짐은 얼마나 싸야 하고? 아무것도 싸지 마세요. 관광객처럼 보여야 합니다. 작은 배낭 하나씩만. 옷은? 여름옷,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미소. 브로커가 웃었다. 당신은 행복한 가족입니다. 치앙마이로 여행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어.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홍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방콕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3년을 살았지만 이제 떠날 곳이었다. 다시는 못 올 거야. 오후 3시 그는 대사 집무실로 호출됐다. 홍참사, 귀국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예, 대사 동무. 여권은 챙겼나? 네. 짐은 많지 않겠지? 평양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사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평양에 도착하면 제출할 보고서야. 자네 3년간의 업무 내용이 정리돼 있네. 홍순경은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대사 동무. 응? 제가 혹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대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럼 말하지 말게. 자네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대사의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엔 동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민혁이는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말게. 감사합니다. 홍순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보고서는 평양에 갈 일이 없어.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뭐해? 우리 옷 챙기는 중이에요. 전부 버려. 뭐? 배낭 하나씩만. 관광객처럼 보여야 해. 아내는 손을 멈췄다. 그럼 사진첩은요? 아이들 돌 사진이랑. 안 돼. 너무 무거워. 당신 아버지 유품은요? 홍순경은 고개를 저었다. 다 버려. 목숨이 먼저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홍순경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그날 밤 그는 민혁이 방으로 갔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아. 아빠 좀 봐줄래? 민혁이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는 날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야. 홍순경은 침대에 앉았다. 민혁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들어야 해. 홍순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준혁이보다, 엄마보다, 세상 누구보다. 거짓말. 진짜야. 그래서 너를 남겨두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홍순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혁아, 우리가 탈출하면 북한에서 추격대를 보낼 거야. 그럼 우린 도망 다닐 거고 숨어 살아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은 삶일까? 그래도 여기 남아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민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없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요? 홍순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가 안정되면 꼭 데리러 올게. 1년 안에. 길어도 2년 안에. 정말요?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니? 민혁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도 무서워. 하지만 우린 이겨낼 거야. 다음 날 3월 19일. 홍순경은 대사관의 금고에서 자신의 여권을 몰래 꺼냈다.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보안 담당자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했다. 손이 떨렸다.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데 땀이 흘렀다. 딸깍. 문이 열렸다. 여권 3권. 자신과 아내, 그리고 준혁이 것. 민혁이 건 없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여권을 가방에 넣고 금고를 닫았다. 복도로 나오는데 박서기관이 마주쳤다. 홍 참사, 어디 갔다 오나? 화장실.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픈가? 좀 더워서. 박서기관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홍 참사. 응? 혹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홍순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자네 행동이 좀 이상해서. 귀국 앞두니까 긴장돼서 그래. 박서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미안하네. 괜한 말했어. 괜찮아. 하지만 홍순경은 알았다. 의심받고 있다는 걸. 서둘러야 해.
3월 20일 저녁. 마지막 밤이었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응, 편지 하나 써도 돼요? 무슨 편지? 나중에 아빠가 읽을 편지요. 홍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썼다. 1시간이 지나서 나왔다. 다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비밀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홍순경은 편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아들아. 밤 11시 가족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홍순경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다. 새벽 4시까지 5시간.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방콕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내일 이맘때면 우린 어디쯤 있을까? 아내가 옆에서 뒤척였다. 당신, 응? 후회 안 해요? 후회는 나중에 해. 만약 잡히면? 안 잡혀. 하지만 만약이에요. 홍순경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이야. 평양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도박이 아니라 생존이야. 알아요, 알아요. 아내가 울먹였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 3시. 홍순경은 일어나 옷을 입었다. 아내와 준혁이도 일어났다. 준혁아, 준비됐니? 응, 아빠. 7살 아들은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거실로 나왔다. 민혁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형? 준혁이가 형에게 달려가 안겼다. 형, 나중에 꼭 만나자. 그래. 민혁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홍순경은 큰아들 앞에 섰다. 민혁아. 예. 아빠를 용서해 줄래? 민혁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살아서 꼭 돌아와요. 약속한다. 새벽 3시 50분.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수쿠미거리 7번 정류장. 택시가 출발했다. 뒤에서 민혁이가 손을 흔들었다. 홍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브로커의 말이 떠올랐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앞만 보았다. 탈출이 시작됐다. 새벽 4시 정각. 수쿠미거리 7번 정류장. 어둠 속에서 낡은 버스 한 대가 엔진을 켜고 있었다. 배기가스가 희뿌옇게 피어올랐다. 저거예요? 아내가 속삭였다. 그래. 홍순경은 준혁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응. 버스 문이 열렸다. 브로커가 계단에 서서 손짓했다. 빨리 타세요. 버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20명쯤 됐다. 대부분 태국 사람들이었고 몇몇은 외국인처럼 보였다. 뒷좌석으로 가서 앉았다. 창문 옆이었다. 홍순경은 아내와 준혁이를 안쪽에 앉히고 자신은 통로 쪽에 앉았다. 모두 탔습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확인했다. 출발합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콕의 거리가 뒤로 물러났다. 네온 사인들이 점점 작아졌다. 홍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3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나타났다. 아내가 속삭였다. 당신, 우리 따라오는 차 없죠? 응, 괜찮아.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10분 전부터 뒤에서 SUV 2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생각을 지웠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버스는 시골길을 달렸다. 논에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준혁이가 아내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다. 아내도 눈을 감고 있었다. 홍순경만 깨어 있었다. 그는 계속 뒤를 확인했다. SUV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이제 세대가 됐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새벽 5시 40분. 버스가 작은 마을을 지나칠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았다. 뭐야?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다.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왜 섰어요? 사고예요? 브로커가 벌떡 일어났다. 모두 조용히.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홍순경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일반적인 검문이 아니었다. 트럭 뒤에서 남자 4명이 내렸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보이부. 홍순경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내, 준혁이 깨워. 왜요? 지금 당장. 아내가 아들을 흔들어 깨웠다. 준혁이가 눈을 비볐다. 버스 문이 열렸다. 남자 한 명이 올라왔다. 여권 검사합니다. 모두 여권 꺼내세요. 그는 한국어로 말했다. 명백히 북한 억양이었다. 승객들은 어리둥절했다. 대부분 태국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몰랐다. 여권, 여권. 남자가 소리쳤다. 브로커가 앞으로 나갔다. 무슨 권한으로 검사합니까? 여기는 태국입니다. 닥쳐. 남자가 브로커를 밀쳤다. 브로커는 바닥에 쓰러졌다. 홍순경, 어디 있나? 남자가 버스 안을 둘러봤다. 홍순경은 몸을 숙였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다. 홍순경 참사, 나와. 뒷좌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저기요, 저기 뒤에. 한 여자 승객이 홍순경을 가리켰다. 남자가 뒤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홍 참사, 오랜만이군.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박동무. 홍순경이 중얼거렸다. 그는 대사관 보안 담당이었다. 설마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우린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금고 말이야. 자네가 여권 가져간 거 다 찍혔어. CCTV 있는 거 몰랐나? 홍순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조용히 따라와. 그럼 가족은 다치지 않아. 싫어. 뭐? 난 안 가. 박동무가 총을 겨눴다. 그럼 여기서 죽을래? 순간 브로커가 뒤에서 박동무를 덮쳤다. 둘이 바닥에 넘어지며 총이 떨어졌다. 도망쳐요. 빨리. 브로커가 외쳤다. 홍순경은 비상문을 발로 찼다. 문이 벌컥 열렸다. 뛰어내려. 아내와 준혁이를 먼저 밀어냈다. 둘이 풀밭에 굴렀다. 홍순경도 뛰어내렸다. 어깨가 땅에 부딪히며 통증이 왔다. 쏴.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퍽! 퍽! 총알이 버스 옆면에 박혔다. 뛰어. 저 숲으로. 홍순경이 가족을 이끌고 도로 옆 숲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나무 사이로 뛰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풀이 다리를 감았다. 준혁이가 넘어졌다. 으앙. 홍순경이 아들을 번쩍 들어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다. 저기. 퍽. 나무에 총알이 박혔다. 엎드려. 홍순경이 아내와 아들을 땅에 눕혔다. 자신도 그 위를 덮었다.
총성이 계속됐다. 퍽, 퍽, 퍽. 귀가 먹먹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기 길이 있어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20m쯤 앞에 비포장도로가 보였다. 거기까지만 가면 돼. 홍순경이 준혁이를 등에 업었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뛰었다. 뒤에서 또 총성. 퍽! 홍순경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 흑. 당신. 괜찮아. 계속 뛰어. 비포장도로에 도착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멈췄다. 타요. 빨리. 기사가 손짓했다. 현지인이었다. 뭐야, 당신은? 브로커가 보냈어요. 빨리. 세 사람이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총을 쏘며 쫓아왔다. 하지만 거리가 벌어졌다.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다. 홍순경은 트럭 짐칸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당신 다쳤어요. 아내가 옷을 찢어 지혈했다. 괜찮아, 스친 거야. 준혁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울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뒤에서 SUV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다. 저 차들이 뭐예요?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보이부야. 우릴 잡으러 온 거야. 그럼 어떡해요? 홍순경은 기사에게 소리쳤다.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이게 최대예요.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하지만 SUV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100m, 50m, 30m. 망했어. 홍순경이 중얼거렸다. 그때 앞에서 경찰차 2대가 나타났다. 사이렌을 울리며 SUV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유턴을 했다. 경찰이다. 보이부 요원들이 도망쳤다. 경찰차가 트럭 옆에 섰다. 괜찮으십니까? 경찰이 창문을 열고 물었다. 홍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웃으며 말했다. 브로커가 미리 연락했습니다. 국경까지 에스코트해 드릴게요. 트럭은 다시 출발했다. 이번엔 경찰차 2대가 앞뒤로 호위했다. 홍순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 살았어.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살았어. 준혁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다. 트럭은 계속 달렸다. 국경을 향해. 하지만 홍순경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깨의 상처를 만졌다. 피가 아직도 흘렀다.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새벽의 태국 들판을 가로질렀다. 국경까지는 가지 못했다. 경찰 에스코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브로커의 연락이 왔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됐어요. 북한 측에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죠? 일단 숨어야 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했어요. 트럭은 방향을 틀어 태국 북부의 외진 마을로 향했다. 해가 중천에 떴다. 뜨거운 열기가 짐칸을 달궜다. 오후 3시,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기사가 짐칸 문을 열었다. 홍순경은 창고를 올려다보았다. 녹슨 철판 지붕, 금이 간 벽, 깨진 창문. 여기서 지내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자욱했다. 천장엔 쥐가 다닌 흔적이 있었고 구석엔 썩은 밀짚이 쌓여 있었다. 물은 저 드럼통에 있고 음식은 매일 저녁 가져다 드릴게요. 기사가 말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죠? 모릅니다.
브로커가 새 경로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아니면 더 걸릴 수도. 기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가족은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당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자리부터 만들자. 홍순경은 밀짚을 모아 바닥에 깔았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준혁이가 기침을 했다. 괜찮니? 응, 괜찮아.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다. 창고는 어둠으로 가득 찼다. 달빛이 깨진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구석구석은 칠흑 같았다.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저 소리. 준혁이가 떨었다. 쥐야. 괜찮아. 우리한테 안 와. 하지만 10분 뒤 쥐 한 마리가 밀집 위를 지나갔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홍순경이 막대기로 쥐를 쫓았다. 쥐는 삐걱거리며 구석으로 달아났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내가 흐느꼈다. 홍순경은 가족을 안았다. 셋이 꼭 붙어 앉아 밤을 새웠다. 둘째 날, 홍순경의 어깨 상처가 곪기 시작했다. 붕대를 풀자 고름이 흘렀다. 당신 병원 가야 해요. 안 돼. 밖에 나가면 들켜. 하지만 이러다 큰일 나요. 아내가 드럼통에 물로 상처를 씻었다. 홍순경은 이를 악물었다. 윽, 참아요. 조금만. 아내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새 붕대를 만들었다. 이게 최선이에요. 고마워. 오후 기사가 음식을 가져왔다. 쌀밥 3그릇과 카레 한 냄비.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사면 의심받아요. 가족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배고파. 준혁이가 울먹였다. 내일 더 먹자. 오늘은 조금만 참아. 배고프다고. 홍순경은 자신의 밥 반을 아들 그릇에 덜어줬다. 아빠는 안 배고파. 먹어. 셋째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지붕 틈새로 빗물이 샜다. 바닥이 진흙탕이 됐다. 이제 설 곳도 없네.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홍순경은 비닐을 찾아 물이 새는 곳을 막았다. 하지만 새는 곳이 너무 많았다. 당신 옷 다 젖었어요. 괜찮아. 마르겠지. 하지만 마르지 않았다. 저녁이 돼도 옷은 축축했다. 홍순경은 춥기 시작했다. 춥다. 당신 열나요? 아내가 이마를 짚었다. 뜨거웠다. 감기 걸렸나 봐. 약은요? 없어. 그날 밤 홍순경은 고열에 시달렸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물물. 아내가 드럼통에서 물을 떠다 줬다. 그는 벌컥벌컥 마셨다.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당신 없으면 어떡해요. 홍순경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런 꼴로 만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린 같이 이겨낼 거예요. 넷째 날. 기사가 라디오를 가져왔다. 소식 들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홍순경은 라디오를 켰다. 잡음이 섞인 방송이 흘러나왔다.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 홍순경 씨가 실종됐습니다. 가족은 숨을 죽였다. 북한 당국은 홍 씨가 쌀 거래 대금 31만 톤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홍순경이 벌떡 일어났다. 또한 마약 밀매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프레임이야. 완전한 프레임이야. 당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린 범죄자예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들이 지어낸 거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5째 날. 홍순경의 열은 떨어졌지만 이번엔 준혁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빠 머리 아파.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물 많이 마시고 누워 있어. 토할 것 같아. 준혁이가 구역질을 했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홍순경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6째 날. 기사가 새 소식을 가져왔다. 브로커가 연락했어요. 각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해보래요. 어느 나라요? 미국, 영국, 호주 시도할 수 있는 곳은 다요. 어떻게요? 우린 나갈 수도 없는데. 제가 대신 서류를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은 편지만 쓰세요. 홍순경은 종이와 펜을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저는 북한 외교관 홍순경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5통 썼다. 각각 다른 나라 대사관 앞으로 꼭 전달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기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나갔다. 7째 날. 답장이 하나 왔다. 호주 대사관에서 홍순경 씨 귀하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홍순경은 편지를 꼭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우리 됐어. 망명 받아줬어. 아내가 달려와 안겼다. 정말이에요? 정말? 응. 내일 가면 돼. 준혁이도 웃었다. 이제 안 숨어도 돼요? 응. 이제 끝이야.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웃었다. 희망이 보였다. 8째 날. 아침 일찍 기사가 왔다. 준비됐습니까? 네. 가족은 창고를 나섰다. 10일 만에 보는 햇빛이었다. 눈이 부셨다. 차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다. 호주 대사관까지 2시간. 곧 도착합니다. 기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호주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하얀 건물. 호주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저기에요. 준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홍순경은 차에서 내렸다. 가족도 따라 내렸다. 대사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이 뛰었다. 이제 끝이야. 드디어 자유야. 문 앞까지 10m, 5m, 3m. 그때였다.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급브레이크 소리. 홍순경은 돌아봤다. 경찰차 3대가 멈춰섰다. 태국 경찰 6명이 내렸다. 그리고 그 뒤에 SUV 1대. 거기서 내린 사람은 박동무였다. 보위부 장교. 홍순경? 그가 소리쳤다. 체포한다. 경찰들이 달려왔다. 무슨 소리예요? 홍순경이 외쳤다.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마약 밀매 혐의. 거짓말이야.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안 돼. 저기가 호주 대사관이에요. 제발. 아내가 울부짖었다. 대사관 문이 열렸다. 직원 1명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을 체포하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우리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망명은 대사관 안에 들어와야 유효합니다. 아직 밖이니 우리 관할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미안합니다. 우린 도울 수 없습니다. 홍순경은 무너졌다. 제발 제발. 경찰이 그를 차에 태웠다. 아내와 준혁이도 따로 차에 태워졌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항입니다. 공항? 그 순간 홍순경은 알았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북송교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차가 출발했다.
호주 대사관이 점점 멀어졌다. 희망도 함께 멀어졌다. 차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 30분을 달렸다. 방콕 외곽의 낡은 경찰서 건물 앞에 섰다. 내리세요. 경찰이 홍순경을 끌어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제 가족은요? 따로 있습니다. 아내를 보고 싶어요. 제발. 나중에. 지하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축축한 복도, 곰팡이 냄새, 어둠. 철창 안에 던져졌다. 문이 쾅 닫혔다. 홍순경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뼈를 시렸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열렸다. 박동무가 들어왔다. 뒤에 태국 경찰 한 명이 섰다. 홍 참사, 편하게 지내나? 박동무가 비웃었다. 당신들이 경찰을 매수했군. 매수? 아니지. 협조야. 북한과 태국은 친선 관계거든. 홍순경은 벽에 기댔다. 내 가족은 어디 있어? 걱정 마. 위층에 있어. 건강하고. 거짓말. 믿든 말든. 어차피 곧 만날 거야. 박동무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내일 새벽 우리 같이 집에 가는 거야. 집? 평양. 우리 조국. 홍순경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안 가. 죽어도 안 가. 선택권이 없어. 이미 비행기 표도 끊었어. 비행기? 박동무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거짓말이야. 비행기로 가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 너희는 우릴 육로로 보낼 거야. 박동무의 표정이 굳었다. 똑똑하긴 하네. 맞아. 육로로 간다. 북쪽 국경, 파타오 북송교. 거기서 넘겨주는 거군. 정확해. 홍순경은 주먹을 쥐었다. 내 가족만은 놓아줘. 나만 데려가. 안 돼. 셋이 세트야. 제발 아이는 아직 7살이야. 박동무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홍참사, 자네가 탈출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자네가 선택한 거야. 그는 돌아서 나갔다. 철문이 닫혔다. 홍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밤 10시. 간수가 음식을 가져왔다. 밥 한 그릇과 물. 먹어요. 배 안 고파요.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간수는 젊은 태국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 동정이 어려 있었다. 당신 가족 있어요? 홍순경이 물었다. 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하고 딸이 있습니다. 몇 살? 7살. 홍순경은 눈물을 삼켰다. 내 아들도 7살이에요. 간수는 아무 말 없이 철창 밖에 서 있었다. 제발 제 가족 좀 봐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든 아이만은. 죄송합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밤 11시.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비명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했다. 여보. 홍순경이 소리쳤다. 여보, 나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다. 준혁아, 엄마 옆에 있지? 침묵. 홍순경은 철창을 붙잡고 흔들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제 가족이 어디 있어요? 발소리. 경찰이 왔다. 조용히 하세요. 제 가족 좀 보여주세요. 제발. 경찰은 경고도 없이 곤봉을 휘둘렀다. 홍순경의 옆구리에 꽂혔다. 흑, 조용히 하라니까.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통증이 몸을 휘감았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부러진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 철문이 열렸다. 박동무와 경찰 4명. 일어나. 시간이야.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해 뜨기 전에 못 가. 홍순경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로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자 1층 로비에 아내와 준혁이가 서 있었다. 당신, 아내가 달려와 안겼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응, 괜찮아. 준혁이도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제 그만. 박동무가 가족을 떼어냈다. 차에 타. 밖에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새벽 어둠이 짙었다. 앞차에 홍참사 부부, 뒷차에 아이. 안 돼요. 아들이랑 같이 탈 거예요. 아내가 소리쳤다. 입 닥쳐. 경찰이 준혁이를 끌고 뒷차로 갔다. 엄마, 엄마. 아이가 울부짖었다. 준혁아. 홍순경과 아내는 앞차에 억지로 태워졌다. 양옆에 경찰이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방콕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순경이 물었다. 파타오. 거기서 강 건너면 라오스야. 북한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내가 홍순경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떨렸다. 당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죽는 거예요? 홍순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1시간, 2시간. 새벽 6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앞에 강이 보였다. 파타오 북송교, 낡은 철교. 강 건너편에 차량 3대가 대기 중이었다. 북한 번호판. 도착했다. 박동무가 말했다. 차가 다리 입구에 섰다. 홍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흐렸다. 안개가 자욱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뒷차에서 준혁이가 내렸다. 경찰에게 손이 붙잡혀 있었다. 엄마, 아빠. 홍순경과 아내도 차에서 내렸다. 다리 중간쯤 북한 보위부 장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순경 동무 오랜만이요. 한 명이 웃었다. 최동무. 홍순경이 중얼거렸다. 대사관 동료였다. 놀랐지? 나는 이미 돌아와 있었어. 조사받고 풀려났어. 거짓말. 진짜야. 그리고 이제 자네 차례야. 태국 경찰이 가족을 북한 쪽으로 밀었다. 다리 위를 걸었다. 난간 밑으로 강물이 흘렀다. 10m, 5m. 그때 홍순경이 멈췄다. 안 가. 뭐? 난 안 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저 건너론 안 가. 박동무가 총을 꺼냈다. 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선택해. 홍순경은 난간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10m 아래 흘렀다. 여보. 그가 아내를 돌아보았다. 뭐 하려고요? 뛰어. 뭐? 물로 뛰어내려. 그게 유일한 길이야. 미쳤어요? 우리 죽어요. 어차피 죽어. 여기서든 저 건너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순간 홍순경이 준혁이를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경찰이 달려들었다. 홍순경은 난간으로 달렸다. 막아. 총성. 퍽. 홍순경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다. 으악. 그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난간에 올라섰다. 준혁아, 숨 참아. 아빠. 그가 아들을 안고 뛰어내렸다. 안 돼. 아내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도 뛰었다. 세 사람이 공중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다리로 돌진했다. 브레이크 없이. 뭐야? 차가 경찰들을 들이받았다. 난간을 부수며 강으로 떨어졌다. 물보라가 치솟았다. 홍순경은 물속에서 준혁이를 꼭 안았다. 차가운 강물이 폐를 찔렀다.
위를 올려다봤다. 햇빛이 물 위로 반짝였다. 발을 차고 올라갔다. 푸아. 수면으로 떠올랐다. 숨을 들이켰다. 준혁아. 아들이 물을 뱉으며 울었다. 엄마는 주변을 둘러봤다. 5미터쯤 떨어진 곳에 아내가 떠올랐다. 여보.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물이 붉게 물들었다. 당신. 홍순경이 헤엄쳐 갔다. 아내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힌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눈동자가 풀렸다. 안 돼, 정신 차려. 당신 준혁이 잘 키워. 그런 소리 하지 마. 물살이 세 사람을 떠내려 보냈다. 강둑에 도착했다. 홍순경은 아내를 끌어안고 물에서 나왔다. 여보, 눈 떠, 제발. 아내는 눈을 감았다. 호흡이 약해졌다. 엄마. 준혁이가 울부짖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홍순경은 아내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하지만 그에게 그 아침은 가장 어두웠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렸다. 홍순경은 아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다. 준혁이는 옆 침대에 누워 깁스를 한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울고 있었다. 당신 눈 떠, 제발.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다.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기계음이 삑삑 울렸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그를 밀어냈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시간, 2시간.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죠? 홍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은. 의사가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홍순경은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내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여보. 그는 천을 걷었다. 아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뒤에서 준혁이의 목소리.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엄마 자는 거야? 홍순경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응, 엄마 자는 거야. 언제 깨? 나중에. 아들은 아직 몰랐다. 엄마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흘 후 장례식. 태국의 작은 화장터. 참석자는 홍순경과 준혁이 그리고 브로커뿐이었다. 불길이 관을 감쌌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엄마 뜨거워. 준혁이가 울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안 아파. 홍순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일주일 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다. 준혁이는 창가에 얼굴을 대고 밖을 바라봤다. 아빠, 형은 언제 와요? 홍순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민혁이는 이미 평양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다. 짧은 전문 한 통. 홍민혁, 본국 송환 완료. 그 말의 의미를. 아들이 인질이 됐다는 것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홍순경 씨, 탈출 과정이 어땠습니까? 가족 중 사망자가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북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경은 마이크를 피하며 걸었다. 준혁이를 꼭 안고 한 말씀만. 저는. 그가 걸음을 멈췄다. 저는 자유를 택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거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가구는 최소한만 있었다. 아빠, 여기서 살아요? 응, 우리 집이야. 준혁이는 빈 방을 둘러봤다. 형 방은 어디예요? 나중에 형 오면 만들어줄게. 홍순경은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가슴은 텅 비었다. 한 달 후 통역 일을 시작했다. 무역회사에서 북한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일. 월급은 적었지만 생활은 할 수 있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데 북한 어투가 눈에 들어왔다. 수령님의 은덕, 위대한 조국. 손이 떨렸다. 펜을 놓았다. 나는 이걸 배신한 거야. 아니면 이게 나를 배신한 거야. 퇴근 후 준혁이를 학교에서 데려왔다. 아빠, 오늘 애들이 날 놀렸어. 왜? 말투가 이상하대. 북한 사람 같대. 홍순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 너는 멋진 아이야. 근데 진짜 북한 사람이잖아. 응. 우린 북한에서 왔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럼 왜 놀려요? 홍순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다. 버스가 뒤집힌다. 불길이 치솟는다. 아내가 강물 속으로 사라진다. 안 돼. 홍순경이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방에서 준혁이가 문을 열었다. 아빠, 또 악몽 꿨어요? 응, 미안. 깨웠니? 괜찮아.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엄마 생각나요? 응, 매일. 저도요. 둘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준혁이는 한국말에 익숙해졌다. 학교도 잘 다녔다. 친구도 생겼다. 하지만 홍순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혁이 생각이 났다. 아들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뉴스를 보다가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귀를 기울였다. 혹시 민혁이 소식이 있을까? 하지만 없었다. 늘 없었다. 2년째 되던 해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홍순경 씨, 아드님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혁이요? 네. 평양 교화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탈출로 인한 연자제입니다. 5년형을 받았다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네. 생존은 확인됐습니다. 홍순경은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그날 밤 홍순경은 편지를 썼다. 민혁이가 1년 전에 준 그 편지를 꺼냈다. 아빠에게. 아빠, 화내지 마세요. 전 아빠가 날 버린다고 생각 안 해요. 아빠는 우릴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전 괜찮아요. 여기 남아서 학교 다닐게요. 친구들이랑 잘 지낼게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꼭 살아서 나중에 저 데리러 와주세요. 전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사랑해요, 아빠. 마이너스 민혁이가. 홍순경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민혁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꼭. 5년이 지났다. 준혁이는 중학생이 됐다. 키가 훌쩍 컸다. 아빠,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응.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홍순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멋진 의사가 될 거야. 형도 데려올 거죠? 응. 반드시.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홍순경은 여러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에도 국제기구에도.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다. 북한에 수감된 사람을 구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혁이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 그게 홍순경의 삶이 됐다. 매일 아침 일어나 통역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준혁이와 밥을 먹고 밤에는 민혁이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서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 제가요? 응.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홍순경은 웃었다. 많은 걸 잃어서요. 가족? 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6.25 때 가족을 잃었지. 북에 형님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아직도 기다리세요? 응. 70년을 기다렸어. 아마 이제 못 만날 거야. 그래도 기다려. 왜요? 노인이 홍순경을 바라봤다. 기다림이 유일한 희망이니까. 홍순경은 그 말을 곱씹었다. 기다림이 희망.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다. 자유로운 도시. 하지만 그에게 이 자유는 무거웠다. 아내를 잃었다. 큰아들과 헤어졌다. 조국을 버렸다. 그 대가로 얻은 자유.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문이 열렸다. 준혁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아빠, 배고파요. 라면 끓여줄까? 좋아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홍순경은 생각했다. 적어도 준혁이는 살았어. 이 아이는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매일 밤의 의식. 미녀가. 그가 속삭였다. 아빠는 오늘도 살았어. 준혁이도 잘 크고 있어. 우리 괜찮아. 넌 어때? 밥은 먹고 있니? 아프진 않니? 대답은 없었다. 늘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방콕의 대사관으로 돌아갔다. 김일성 초상화 아래 건배하는 직원들, 웃고 있는 자신, 그리고 새벽 3시의 전보, 버스, 총성, 강물, 아내의 마지막 미소. 당신 준혁이 잘 키워. 홍순경이 눈을 떴다. 또 새벽 3시였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바라봤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깨어있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도 그중 하나구나.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 그리고 오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 홍순경은 오늘도 살아갈 것이다. 아내를 기억하며, 큰아들을 기다리며, 작은아들을 지키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이것이 탈출의 대가였다. 이것이 자유의 무게였다.